자, 이제 예산 결산 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요, 513번 정도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되나 보다. 자, 이제 513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요 부분은 어때요? 요 부분은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건 족보가 없는 얘기죠. 요거는 헌법상 90일,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상 120일 이렇게 되고, 2번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을 하게 되면 총액으로 배분했을 때에 자기네 부처에 떨어지는 돈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캡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그 자기네 부처 안에 국 단위, 과 단위 이런 데들이 만나서 이걸 조율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상향식 예산 제도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각자가 다 자기네 예산을 극대화시켜 갖고 막 위로 밀어 올려요. 그러고 그거를 그냥 단순 합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재부에다 내는 겁니다. 그럼 기재부는 모든 데가 다 이렇게 올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커트를 해야 되잖아요. 커트를 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각 부처의 그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디서 빼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기네 감으로 막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예산인데 중요한 예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더 받으면 좋으니까 넣는 건데 그거는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얼마나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고 비능률이고 그래요? 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모든 게 다 소중해요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뭐가 더 소중한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데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럼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부처 안에서 미리 조율해서 올라오면 되는데 그 작업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왜 우리 걸 빼냐, 니네 거 빼라 이런 식으로 맞서게 되니까 아이 그럼 다 올려봐 이러고 다 올리는 형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총액 배분을 해주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총액 배분을 해주면 자기네가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불러 모아야지 뭘 어떻게. 야, 다 모여봐. 다 모여가지고 니네 뭐 예산 얼마나 필요한 거야. 그거 갖고 우리가 좀 세부적인 건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돼. 야, 니네는 뭐 어디에 필요해? 넌 어디 필요해? 너 그렇게까지 필요해? 야, 이거 전체 액수에서 좀 줄여야 되니까 너 그거 좀 밀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내부 조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부처 안에서의 더 우선순위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할당되겠지, 이제. 총액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율 편성하는 거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게 전에 없이
이 국과 단위로 나눠져 있을 때 서로 대화와 소통이 없었는데 대화와 소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번을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고요.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용, 총괄 예산, 그리고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요거는 신축성 아니죠? 배정, 재배정은 통제를 위한 거예요. 분기별로 나눠주는 거. 분기별로 안 나눠주면은 이것도 미리 다 써버리고 나중에 가서 돈이 없어요. 꼭 필요한 건데 돈이 딸리네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죽여 살려. 뭐 어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나눠준다. 예산 불성 입시 조치로서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뭐 가예산은 이승만 정부 때 했던 거고 지금 준예산이다 그랬습니다. 2번만 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산 과정 본격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자, 514번입니다. 각 중앙관세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당해 회기년도로부터 5회기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및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이제 예산 절차를 보게 되면은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그죠? 일단은 자, 이제 T년, T-1년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요, 1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세장이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됐죠?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5년짜리로 짜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모아갖고요.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다 짜는 건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에 제출을 하죠? 언제까지 제출하죠? 그 예산안 낼 때 내는 거예요. 120일 전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같이 내는 겁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래서 미리 1월 31일에 중기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부 다. 5년짜리 중기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3월 31일까지 말입니다. 3월 31일까지 여기 이제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안 이렇게 짜세요. 이 범위 내에서 짜세요. 라고 하는 지침이 하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산안 편성 지침이 하달이 되는 겁니다. 하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월 31일 있잖아요. 이때까지 예산 요구서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총액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액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게 만만치 않아요. 편성 지침 같은 게요. 요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요, 국회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도. 이거 국무회의도 거쳐야 되고 대통령 승인도 받는데요. 어디다가 보고해요? 예결특위. 예결특위에 보고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이런 기준으로 내려보냈어요 라고 하는 걸 예결특위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예산 요구서 제출인데요. 예산 요구서 제출은 요거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예산 요구서 제출. 요거는 이제 자율 편성의 결과물이죠. 근데 이때 뭐도 봐야 되냐면요. 예산 요구서 낼 때 성과 보고서도 내야 돼요. 전년도 예산 이렇게 써서 이런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과 계획서도 냅니다. 내년에는 이만큼 성과를 개선해서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까지 성과 관리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예산 요구서라고만 썼지만 저기는 성과 보고서와 성과 계획서 이것이 같이 포함돼서 제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한다 그랬냐면 예산 사정이라 그랬죠. 예산 사정. 기재부에서 이걸 다 조율을 해요. 기재부에 가면은 거기 과들이 보면은요, 각 부처 단위로 이렇게 다 담당하는 과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과장한테 가서 읍소해야 돼. 좀이라도 주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 지침 내려보낼 때 총액 배분해서 주잖아요. 아, 이게 마음이 약한 건지 뭐 한 건지 이래놓고도 조금은 조율해 주거든. 조율해 주니까 아무리 짜도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요. 이러고 이제 가서 로비해야 돼. 근데 또 어떻게 하겠어? 어느 부처든 다 그러고 오겠지. 이제 그 속에서 조금의 이제 융통성 같은 것들을 발휘는 하는데 일단은 총액 배분이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고요. 예산 사정이 되고 나잖아요. 예산 사정이 되고 나면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의 승인, 대통령 재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뭐 120일 전까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제출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였고요. 2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하는 기금. 이거 법률로서 사실은 주목해 봐야 돼요. 이거 문제에 따라서는 뭐가 나오냐면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률로서 하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잘 보셔야 돼. 법률로서 하는 겁니다. 법률로서. 됐나요? 법률로서 한다는 게 뭐예요? 법률로서 한다는 게 여기에 이제 형식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확정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확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로서 한다는 거, 요거 유념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하면 정부가 자기네들 멋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회의 통제력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런 거 너무 많아지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판단해요. 그게 오히려 선진적인 게 아니라 후진적인 거예요. 복잡해지면 통제가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은 행정부가 주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별도로 운영합니다. 별도 트랙으로 기금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편성 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지침,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나왔네. 예결특위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거 틀린 겁니다. 예결특위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국가재정법상으로 보면 30일을 더 땡겨서 제출하게끔 해놨죠. 이렇고, 그 다음에 됐죠. 여기 515번 말 나온 김에 그 헌법과 법률의 내용 한번 좀 더 볼까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려면 120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상으로는 90일 전이 맞지. 그러면 국가재정법은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재정법을까지 감안하려면 120일 전이라고 해야 되고요. 120일 전이라고, 그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일 전. 그렇게 되면 헌법도 지키는 거거든요. 90일 전까지니까 120일 전이면 90일 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충족하려면 120일 전이라고 해야 되고요.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해요. 그러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일에 맞춰서 이 예비심사가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의장이 그냥 종결하고, 그죠? 회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50명이고요.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으로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조금 헷갈리게 문제 출제한 거예요, 이게. 헌법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으나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막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면은요, 하나에서 두 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두 개를 같이요,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가 있는데, 요 위원회, 상임위원회 요 두 개는요, 겸임 상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 하는 사람이 같이 겹쳐서 해요. 그만큼 정보위원회나 여성가족위원회는 업무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부처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위원회하고, 그 다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같은 데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겸임 상임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것까지 겸해서 하는 사람은 상임위원회 2개.
아닌 사람은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결특위도 겸해서 하겠죠. 왜냐면 이건 특위니까. 특위니까 요거만 활동하는 사람은 없고 여기도 이제 같이 활동하는데 보통 상임위원회 위원이 20명 정도? 20명 좀 더 되게 이렇게 짜여질 텐데 그런데 지금 요 있잖아요. 예결특위는 50명이나 돼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거든요. 국회의원 뽑으면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전반기, 후반기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그 임기 동안 2개를 거칠 수는 있죠. 전반기 상임위원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짜는데 왜냐면 이게 서로 또 원하는 상임위원회가 많이 겹쳐 몰려. 여러분들도 국가직 시험 붙으면은 보통 어디 간다 그래요? 이 문체부 간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1순위 문체부. 거기 몰려. 그럼 다 뽑을 수 없으니까 커트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똑같아요. 상임위원회, 원하는 상임위원회가 좀 겹쳐. 조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바꿉시다. 이렇게 바꿉니다. 바꾸는데 그런데 이 예결특위는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로 짜여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랑 구별돼야 되지만 얘를 같이 붙여서 얘기하냐면 얘는 상설화된 특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산결산은 매년 해야 되는 거라 이거를 뭐 저 활동했다가 없어졌다 다시 만들었다 이럴 필요 없다. 그냥 상설화 해놓도록 하자 해가지고 상설화된 특위 이렇게 돼가지고요. 상임위원회랑 같이 붙여서 얘기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지금은요 흘려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뭐 지금 정착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학을 하는 거니까 의회 구조까지 뭐 우리한테 시험 문제 많이 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예결특위는 알아두셔야 돼서 비교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결특위는 1년 임기에 50명으로 짜여지고 인원수가 이제 한 2배 되는 겁니다. 인원수도 많고요. 그렇게 되고 뭐 다른 상임위원회는 따로 하면서 특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여기는 그런데 특위라서 원래는 활동이 끝나면 해체돼야 되는 거가 원칙인데 근데 여기는 상설화된 상임위원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됐죠? 그렇게 되고 밑에는 좀 겹치는 얘기 같죠? 겹치는 얘기 같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설명드린 거에 좀 겹치는 얘기 같고요. 감사원 얘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518번 문제로 가봅니다. 감사원. 감사원에 들어가려면 과목을 또 감사원에 맞춰진 과목을 공부해서 가셔야 돼요. 그죠? 네, 감사원. 그리고 이제 7급부터 선발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따로 시험을 준비한다. 그렇게 봐야 될 텐데, 감사원은요, 하는 일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행정 이런 식으로 뽑아서 배치해주고 이렇게 못 합니다. 따로 뽑고 이렇게 선발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위공무원단이 될 때도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는 고위공무원단은 편입이 안 돼. 고위공무원단의 취지는 섞어버린다는 건데 섞을 수가 없어. 고유의 그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고유의 전문성이. 그래서 감사원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는데 감사원단에서 아는 게 많아. 일단 잡학다식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에 회계도 보고 그 다음에 직무감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많대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이제 감사원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감사원이 하는 일, 감사원의 구성, 이런 거 잘 봐야 되고요. 특히 감사원의 시험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얘가요, 독특한 지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위를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결산 검사를 하죠. 결산해서 넘기면 그걸 검사하는 역할, 최종 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관여를 하고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적인 부분으로는 결산이나 회계적인 부분은 나랏돈 쓰는 데가 전부 다 이제 커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랏돈 쓰는 데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뭐 꼭 이거는 행정부로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나랏돈을 받아 쓰는 데는 다 커버 대상이에요. 그런데 직무감찰에 있어서만큼은 행정부로 국한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네,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한다 그랬죠. 직무감찰을.
그러면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할까 안 할까? 지자체. 이것도 행정부 공무원이어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도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국무총리도 감사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다양한 역할, 종합적인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국무총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대통령만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행정부 내 조직으로는 감사원하고 국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원과 국정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무총리도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국무총리도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없다. 됐을까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설명할 때 독립기관이라고 하면 맞아요? O예요? X예요? X예요. 독립기관 아니지. 독립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행정조직 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도가 독립기관인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를 보면 어디에도 연결이 안 돼 있어.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독립기관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은 대통령 밑에 들어와 있잖아요. 독립기관은 아니다. 그런데 직무상의 독립성은 인정해준다. 그런 걸 인정해주고자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준 겁니다. 헌법기관으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는 거고요. 직무 수행상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주장이 충돌하긴 하는데 감사원장 하던 양반이 임기 도중에 사표를 쓰고 정치에 직행한 사례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누가 정치적 개입을 했느냐에 대해서 서로 싸우죠. 그 대통령이 원전 등에 관련해서 정치적 개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항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 거고, 그분은. 그런데 다른 쪽에서 본 사람들 중에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건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러니까 여기 사정기관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 독립성을 주는 이유가 정치적인 간섭 받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스스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했다면 정치에 직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감사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직무수행상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하고는 별개여야 되는 거거든요. 별개여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까 케이스는 그래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내가 오히려 탄압받아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요거를 또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법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요 취지에 입각해서 보면 나쁜 선례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그분을 우리가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끌어들인 거예요.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 이거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간섭이나 이런 걸 배제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놓으면서도 대통령도 임명만 하지 자를 수는 없어. 그죠? 그런 것도 잘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로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죠? 국회 동의로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감사위원회 경우는요, 감사원장 제청으로 역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감사원장 제청만 있지 국회 동의는 없어요. 위원은. 이렇게 되고, 4번이 이제 옳지 않은 건데,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고 원장을 포함해 9인의 감사위원을 구성한다. 지금은 감사원법에 보면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깨알같이 이제 우리를 낚으려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한 것인데 7인입니다. 헌법으로 보면요, 5에서 11인으로 되어 있어요. 5에서 11인. 5인 이상 11인 이하.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위원은 최대 10명까지도 둘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감사위원을 6명을 두고 원장 1명까지 7명으로 두고 있다. 이게 홀수로 두는 것은 항상 뭐 이런 데들은 홀수로 두는 이유가, 표결했을 때 동수가 나오는 것은 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홀수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제 7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이제 예산 집행 과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그죠?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데 이제 국회 심의가 있는데 예비 심사가 있고 종합심사가 있었죠? 종합심사. 예산안의 심사라는 표현으로 그냥 통일할까? 심사? 예, 국회에서 심의라는 표현 써도 상관없어요. 뭐 지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심사라고 썼으니까 이제 통일해 보는 건데, 예비심사다 그랬을 땐 이건 상임위. 소관 상임위에서 하고 영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종합심사는 예결특위에서 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국회에서 확정해 주는 거죠. 확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회의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요, 별다른 얘기 안 하면은요, 항상 의결할 때는 어떻게 의결을 해요? 어떻게 의결을 하냐면, 전체 과반이 출석하면은 의결 정족수가 성립됐다라고 보고요. 과반이 출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출석한 사람의 과반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산술적으로는 4분의 1만 넘어가도 되겠네? 싶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나오기는 어렵겠죠. 산술적으로는 그래요. 과반 출석에 출석한 사람의 과반 찬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되게 형식적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이게요, 위원회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위원회 중심이에요. 위원회에서 다 논의한 걸 가지고 본회의는 형식적으로 그냥 의결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본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까지 국회 확정.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저게 30일 전까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T년이 되는 거죠. T년이 되는데, 요때는 이제 예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산 집행. 근데 예산 집행을 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산 집행할 때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통제를 통해서 민주성을 확보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성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능률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요게요, 이제 그 통제를 통해서 민주성을 확보하고, 신축성을 통해서 능률성 확보한다. 저 두 가지를 추구하는데, 저 둘이 상충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상충성이 있다. 저 둘이 사실은 뭐 동시 달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말은 쉽고 현실은 어려워요. 민주성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능률성이 떨어지고, 능률성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민주성이 떨어지곤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예산 집행은 재정 통제와 재정 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요. 중앙관세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세항 또는 목. 요거가 행정과목이죠? 행정과목이라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에 사전 의결 안 받아도 됩니다.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목적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를 어떤 목적에 쓰냐. 거기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안 된다. 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안 되는 것이고, 아예 안 되는 것이고, 보수 인상은요. 아니, 그냥 그거는 예비비로 두지 말고, 예산안 통과 처리시킬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됐나요? 네. 그때 했었어야 돼. 미리 반영했었어야 되고요. 매년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관세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앙관세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뭐였냐면은 아까 이제 총사업비 관리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던 거 그 연결되네요. 자,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요 521번 국고채무 부담행위라는 개념을 좀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산을 제출할 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랬는데 뭘 내냐면 예산 총칙. 예산 총칙이 있습니다. 예산 총칙. 예산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산 총칙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세입세출 예산이 있죠. 그죠? 세입세출 예산. 세입세출 예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세입세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볼 수 있는 게요, 계속비. 계속비하고요, 명시이월비 있죠. 이게 들어와야 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국고 채무부담행위예요. 요거와 관련된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국고채무부담행위는요, 세입세출 예산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계속비로도 안 들어가는 것 중에서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은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이 돈을 쓸 거예요, 이렇게 확정해 주세요 하는 거고요. 계속비는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거여 가지고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확정이 돼서 올해에도 또 받아야 되는 거, 이거거든요. 이미 전에 국회에서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만큼 또 줘야 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한번 쓱 보고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비. 근데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뭐냐? 이제 다른 외부의 주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돈을 내거나 하는 채무행위를 하는 건데, 아직은 어떤 거예요? 아직은 이게 확정되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일단 넣었다가, 그래서 국회가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추진이 되는 거지. 실제 추진이 되고,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이 뭘 만들어 줬을 때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먼저 요거를 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되면 내년도부터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들어오겠지,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건 계속비랑은 좀 성격이 달라요. 계속비랑 성격이 또 다른 게, 계속비는 SOC 같은 토목공사 같은 거 할 때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어떤 물건 같은 거, 우리 전투기 같은 거 예로 들었잖아요. 전투기, 잠수함 뭐 이런 거, 외국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주고 우리가 물건을 들여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가져오기 어렵고 이걸 쪼개서 지출해야 되거나 할 때 단년도로 끝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통상 이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당장 들어가진 않으면서 계속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국고채무부담행위. 됐을까요? 요거를요,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짜서 자기네 의회에 내는데, 여기에 요 두 글자만 없어지면 돼. 지방자치단체면. 국고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국고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국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국고채무부담행위. 자, 요거는요, 일단 1번. 정부가 예산 이외에 채무를 부담하도록 허용한 신축성업부수단으로서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과도한 간섭을 배제한다. 뒤에가 틀렸죠. 미리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내가지고 국회가 동의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됐고, 법률에 의한 것 빼고요, 세출 예산 금액 빼고요,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의 것 빼고요, 나머지 중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할 연도 및 상환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물건 사올 때뿐만 아니라 재해복구비 같은 걸로도 충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를 부담한다. 우리가 이제 요거 재해복구와 관련해서 이만큼 돈을 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확정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이 아까 이제 1번이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523번은 2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앞에 설명 다 됐으니까 빠르게 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사고 2월은 예측이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새로운 회계연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다가 새로운 회계연도로 넘어간 건데, 요렇게 됐을 때는 사전 승인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요. 언제까지 돈을 다 써야 된다 그랬어요? 출납기한. 그렇습니다. 2월 10일이에요. 이게 보면 여기 이렇게 집행이 되고 T 플러스 1년이 되면 여기에 이제
2월 10일까지가 출납 기한이거든요. 출납 기한. 그래가지고 출납 기한이 되면 뭐예요? 이거는 출납 기한이 되면 더 이상은 돈을 못 써. 그러니까 출납 기한을 요때까지 줬다는 얘기가 바로 사고 2월 된 거 있으면 다 써라이 이런 얘기죠. 원래는 그 전년도에 1년 안에 다 쓰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출납 기한을 왜 이렇게 시간 한 40일 정도 더 줬냐? 그거는 이제 차마 못 쓴 게 있으면, 아직까지 못 쓴 게 있으면, 차마라는 표현보다 뭐라 그래야 되나? 미처로 합시다. 미처 못 쓴 게 있으면, 그러면은 2월 10일까지는 써라. 그래야지 그 다음 절차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2월 말까지 뭐 해야 돼요? 2월 말까지 이제 그 결산 보고서, 중앙 간서별로 결산 보고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겁나 바쁘겠죠? 그죠? 요 기간 안에 결산 보고서 다 해서 내야 되니까. 공무원 맨날 야근해야 돼.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 날짜 이거밖에 안 되는데. 2월 말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로 넘어갑니다. 그죠? 3월 달로 넘어가는데, 3월 달로 넘어가서, 이제, 요때부터는, 3월 달부터는 기재부의 시간이에요. 기재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만드는데 그것은 4월 10일까지 시간을 줘요. 또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 이것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돼요. 예, 감사원으로 제출돼야 됩니다. 감사원으로 제출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5월 20일까지 말입니다. 5월 20일까지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여기 감사원에서 결산 검사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결산 검사를 마무리해서 다시 기재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이제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 사이에 이제 국무회의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도 받고, 그죠? 이렇게 해서 국회에 제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비심사하고 합쳐서 이제 결산심사인데, 예비심사와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비심사는 여기도 상임위, 그 다음에 종합심사는 여기는 이제 예결특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결산심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결산심사까지 하고 8월 31일까지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뭘 해야 돼요? 확정해 주는 거지. 이 확정이 갖는 의미는요, 더 이상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더는 묻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런 절차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절차는 보도록 하고요. 2월 사고 이율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율이고, 사전 승인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됐고, 사고 이율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이제 세출 예산의 그 취지를 명시하여 국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2월에 사용한다. 이런 것은 명시이율이라고 봐야 되죠. 2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명시이율과 달리 사고이율은 재차이율이 가능하다. 사고이율은 재차이율이 안 되고요. 명시이율만 재차이율이 됩니다. 명시이율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천재지변, 관급자재, 공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건데, 이건 사고이율이겠죠. 서로 거꾸로 다 쓰여 있어요. 1번을 답으로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524번입니다.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예비비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이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예비비는 각 중앙관세의 장이 관리한다. 예비비는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다가 여기에서 중앙관세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따져보고 거기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지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예비비를 썼잖아요. 그럼 이거 사후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랬죠. 언제까지 내냐면 이때까지 5월 30일에 국회 제출할 때 그때에 예비비 지출 내역도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승인 절차를 또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25번에 보면 예비비 용도 제한이 있거든요. 의회에서 부결된 거로는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 지출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쓰라고 주는 돈이죠. 원칙적으로. 그죠? 예,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을 때. 근데 이제 국회 개회 중인데 거액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럼 예비비 홀딱 쓰지 말고 예비비가 속이 편하니까 예비비를 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비비는 국회 동의를 일단 받지 않아도 되니까 있는 돈을 이걸로 쓸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때는 국회가 개회되어 있고 거액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한번 도전해 봐라. 추경으로 짜서 국회 사전 의결 받아야 되긴 하지만 추경으로 가봐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 그랬는데 요거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때 넣었었어야지. 예비비는 혹시 모를 비상금인 거지 예전에 벌어졌던 일에 쓰는 것을 미뤄뒀다가 예비비로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 말고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답은 2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요. 529번에 가보면 이제 예산 성과금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가 또 도입이 돼 있죠. 국가재정법에 보면. 그래가지고요. 네. 요거 이제 1번, 요거 이제 맞는 얘기가 될 거고, 2번, 요것도 이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면 그게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이제 그거에 대한 성과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세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대에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데 직권이 문제인데 다른 데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심의받아서 써야 돼.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가 절감한 거 자기네가 쓰게 해주는 것은 분명히 없던 제도를 만든 건데, 그죠? 그렇게 하면은 예산 절감의 유인동기가 더 커지니까. 예전에 예산 절감하면 그 돈을 그냥 다시 되가져 가버리는 결과가 돼서 예산 절감에 대한 유인동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니네 조직 안에서 써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산 절감의 동기가 되는 거지. 그러기는 한데 이걸 직권으로 지 맘대로 쓰냐? 그러진 않고 이것도 다 심사를 다 받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틀린 얘기로 봐두셔야 돼요. 예, 요거는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심사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예산 낭비 신고, 예산 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세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는 그 처리 결과를 당연히 통지해 줘야 돼요. 예, 알 권리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530번은요. 살짝의 좀 지금 보면은 오류가 좀 보여요. 530번 문제는 제가 오류를 찾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답이 5번이거든요.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간 상호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전입 전출이 가능합니다. 전입 전출이. 그죠? 그래서 제가 우체국 같은 데 예로 들어 드린 적 있지 않아요? 우체국 보면은 우체국은 왜 우체국 우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뭐였어요? 요거를 우리가 정부 기업으로 따로 보고 특별 회계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특별 회계로 관리하는데 여기 맨날 적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체국 예금도 특별 회계죠. 우체국 예금하고 우체국 보험도 특별 회계인데 우체국 예금은 정부 기업으로 또 명시돼 있어요. 우체국 보험은 또 그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우체국의 그 보험이나 예금 사업 통해 가지고 남는 돈 있잖아요. 번 돈. 그거 갖고 우편 사업에다가 전입시켜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건데 1번도 틀렸어. 1번도. 90일이 아니라 120일 전이에요. 90일이 아니라 120일 전입니다. 예? 예, 국회에 제출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이제 국회에 이거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점까지 같이 이렇게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 두 개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532번. 세계 잉여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예측보다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는 항상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데 수출은 계속 늘어나 우리나라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내수가 힘들어. 경제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격차가 커진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요. 세계 잉여금이 우리가 남은 게 보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수출이 좋아가지고 세계 잉여금이 남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이제 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거 잘 좀 세부적인 거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추경에다가 그냥 갖다 꼬라박으면 되냐? 아니다. 옛날엔 그렇게 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고요. 세계 잉여금이 남았는데 올해에 사실은 돈이 딸릴 줄 알고 어디서 돈 빌려온 거 있으면 그거부터 빨리 갚아줘야 돼. 그렇잖아요. 돈이 더 생겼으니까. 아이고 예기치 않게 돈이 생겼네. 그럼 갚아야 돼. 그러니까 올해 내가 살림하면서 빚을 좀 졌어. 한 100만 원 빚을 졌는데 연말정산 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럼 그걸 빚부터 갚아야지. 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거나 그걸 갖고도 남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일부를 떼어내서 먼저 이거를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지도 모르잖아요. 국가가 어려워질지도 모르니까 이걸 이제 그 공적 자금, 상환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일부 넣고 그리고도 또 이제 옛날부터 져놓은 빚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급하게 빌린 돈 말고 원래 가지고 있는 부채 이것도 좀 꺼줘야 돼요. 이것도 좀 꺼주고 그러고 남는 거를 갖다가 그걸 하나 빼먹었구나. 자. 중간에 하나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진빚이 있으면 그거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지방에 교부금 같은 것도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좀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공적자금 상환기금에다 좀 넣고 그리고 부채도 좀 갖고 오래된 부채, 묵어있는 부채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저 추경에다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순차적으로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해설에다가도 그 제도 자체를 그대로 다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이제 53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추경에다 넣는다. 이렇게 한 건 틀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그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예산제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